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8일입니다. 오늘은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이신, 대표 저자이신 이영훈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속편을 또 내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책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작년 이 책이 여름에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책이 나왔는데 마침 그렇게 됐습니다. 그 책이 나오고 다시 또 이번 5월 달에 속편이 나왔는데 이 책에 얽힌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런 사회과학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나름대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간 이 책을 두고는 최근까지 합쳐서 더 한 6권 정도 반론서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반론서를 또 이렇게 많이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도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거 학술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를 들어서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 중국과 또 뭐 심지어 또 크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국민이나 정부의 그 외교 통상 정책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철천지 원수처럼 이렇게 이게 과연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오랜 제 나름대로의 그 어머니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일진데 어떻게 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굴종적인가 사대주의적인가 그런 것을 적당하게 표현하는 어떤 용어를 찾다 보니까 이제 종족주의라는 말에 준복하게 되었는데 자 이것이 학술적인 용어로 살아남을지 그냥 일과성 유행으로 지나갈지는 저로서도 기초가 주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문에 속편 서문에 보시니까 국내에서 한 12만 부 팔렸다고. 그렇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40만 부 이상 팔렸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40만 부면은 논픽션에서는 1등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20년 내로 일종의 학술서가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팔린 적은 없어서 일본 사람들도 좀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산케신문에 서울특파원을 했던 구보다 누리꼬란 분은 또 반일 종족주의를 해설하는 책을 또 썼더라고요. 반일 종족주의와 일본이. 그것도 한 3, 4만 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명칭인데 영어로 번역합니까? 그렇죠. 이미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비판하는 논문도 나왔습니다. Anti-tribalism. 엔타이 자파니즈 트리벌. Anti-Japanese 트라이벌리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이 무조건적 적대적인 생각과 북한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호적인 생각을 뭐라고 표현할지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짜 민족주의라고 하자고 하고 저는 아니다 이거는 인종차별주의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박사님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딱 하니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한국사를 오래 연구한 한국 사회의 고디라 할 수 있는 스위스 출신의 마르티나 도이힐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이힐러입니까? 도이힐러. 하버드에서 학위를 하고 영국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스위스 고향에서 계시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아주 두꺼운 자기 평생의 한국사에 관한 연구서를 편찬하면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클랜 소사이어티다. 19세기까 시족 사회다. 사회 구성의 단위가 시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가도 하나의 지위가 높은 시족이었고, 그 시족의 어떤 서열로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회고, 시족을 갖지 못하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쌍놈이나 종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연구소도 바탕이 되어 있고 해서 이 시족이 모이면 이제 종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학술적인 근거는 앞으로 충분히 더 발전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영어에서 네이션이나 폴크에서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단위보다 그 밑에 하부 개념이 트라이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부족.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민족주의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셔널리즘에도 들지 못하는 그 하위 개념이란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구에서 내셔널리즘은 기본적으로 봉건적 그 신분제도, 또 교황이 지배하는 보편적 그 종교적 신학적 질서에 저항해서 그렇죠. 각 지방 국민국가 단위로 고유한 언어와 문화에 기초해서 무엇보다도 그 애국심을 고취하고 나아가서 개인의 자유를 고취하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이데올로기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 18세기에 독일에 또는 뭐 독일권 문화권의 그 유명한 그 낭만주의 문학들을 보면 다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자유가 같이 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 알파스 300이 생긴 이래 우리 스위스인은 자유인이었다. 예. 베토벤이 환희 성가를 부를 때도 우리는 신의 날개 아래서 자유인으로서 한 형제다 하는 그런 거. 오늘날 그 EU의 그 국가가 되어 있는 그 실러의 시. 그 전부 인간의 자유를 노래한 것입니다. 피테의 그 독일 국민의 고함이란 것도 기본적으로 독일 국민은 원래부터 자유인이었다 하는 걸 강조를 하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우리 유사일의 한국인은 자유인이었다는 기억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권에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고 민족이 형성되니까 그 민족이 대단히 정근대적인 어떤 정신세계, 종교세계를 그 답습하는 가운데 종족적 어떤 특질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흔히들 민족주의라 하지만은 서구의 민족주의와는 구분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온 한국 현대사 속에서 이 민족이란 개념이 바뀌어간 과정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주도하던 그 45년에서 48년 사이에는 우리가 민족주의파로 불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파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민족파고 저쪽이 좌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민족진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중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세운 그 민족중흥의 기수, 조국 근대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휘호에 자주 나오는 애국, 애족. 그럼 여기 보면은 민족주의와 애국심이 별 모순 없이 같이 서해졌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이 주사파라고 하기보다는 김일성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북한이 민족주의 공세를 펴니까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80년대부터 한국의 민족주의가 그 종족주의적 성격을 현저하게 드러내면서 반일, 박정희 시대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만큼 강한 민족주의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국방으로 그게 또 이렇게 자주 자립경제, 자주 국방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그 민족주의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80년대부터는 이상하게 통일정책, 친북 통일정책에 봉사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면서 현저하게 반미, 반일을 부추기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이 80년대부터 민족주의를 앞세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공산혁명보다는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으로 가니까 이게 좌파가 자기들을 민족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진영을 반민족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반일로 친일로 몰고 친일로 몰게 되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이름의 그 뜻의 도치 현상이 거꾸로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의 자유우파 진영이 이념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이 혼란의 근원이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족이라는 이름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민족끼리.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그 통일을 한다 했을 때 그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 헌법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그 너무나 쉽게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대 논쟁이 벌어졌어요. 국회는 그거를 아주 달콤하게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말았죠. 저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것 같고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한다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언저리부터 자유우파 진영이 이념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진행이 되던 민족주의 도용 사건입니다. 이거 민족주의를 자기들이 민족 반역 세력이 김일성이라는 민족 반역 세력이 민족주의라는 걸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이 담론으로 만들고 언론 지식인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다가 이게 공식화돼 버린 게 6.15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 가지고 자주 통일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6.15 선언의 1조가. 그 다음에 2항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2가 성립되거든요. 요거 합치면 완전히 북한 노동당의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합수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제 사망은 우리 민족 경제를 균형 발전의 공동 번영. 전부 민족입니다. 민족 경제라는 건 경제학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뭐 그런 게 어떤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말인데도 북한의 헌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도 북한이 헌법을 민족주의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나타난 말인데. 민족 경제라는 말이 북한 헌법에 있습니까? 헌법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공동선언의 말 하나하나가 전부 북한 용어입니다. 그거를 너무나 쉽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였다. 저는 알고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그 IQ로 봐서 그걸 모르고 받아들였을 사람은 아니고 자기가 동의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라는 요 말은 그 뒤에 14선언, 노무현, 김정일, 이번에 4.27 선언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내세운 대중경제론, 그게 바로 민족경제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한 개인의 사상의 변천사를 보면은 전혀 돌비적인 현상은 아니고 그 대중경제론이 민족경제론으로 남한의 박연채 씨에 의해서 이제 민족경제론으로 공식화했는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벌써 87년, 92년 대선 때는 민족경제를 계속 선거 유세에서 민족경제를 실현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대중 씨가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가 그냥 정직하게 6.15 선언에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통일론도 마찬가지고요. 연방제를 한국에서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이 김대중 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일성의 대남 공산화 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 어떻게 하든지 김대중 세력을 포섭을 하고 그게 6.15선언, 14선언, 4.27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가 분명히 그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 87년 대선 때인가요? 보라매 공원에서 그 김대중 후보가 유세를 할 때 제가 박연채 씨하고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민족경제를 실현합시다. 그러니까 박연채 선생이 옆에 있다가 저 사람이 아직도 민족경제를 안 해버리고 있어 하면서 끌끌끌 울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박연채 씨를 좋아했습니까? 제가 졸졸 따라다니고 등산도 가고 그랬던 아주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6.15 선언부터는 이제는
민족주의, 관로하면은 우리 이 박사님이 개념 규정한 대로 반일 종족주의가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큰 지도 권리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의 자연스러운 발현은 무조건적 반일로 가는 거죠. 반일을 통해 가지고 한국 근대 문명을 수용한 세력들을 이제 배척을 하고 친일파로 몰고 정치적으로 거세를 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친미 세력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것을 그 나라 만들기에 그 주류 흐름으로 생각해온 우리의 건국 세력들을 또 동시에 정치적으로 거세를 하고 우리 민족끼리 참 알콩달콩 그렇게 중국과 더불어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친일하고 그다음 반일로 가면 반드시 반미로 가는데 반미로 가기에는 국내적 상황이나 한미동맹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건 전면에 내세우지 않죠. 그러나 반일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반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기초를 야금야금 허물어 가지고 언젠가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내려앉도록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세계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규모를 갖고 있고 무역 의존도가 절반이 넘는 대단히 개방 경제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대혼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 질서, 무역 질서 속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좌파 정치 세력이 그 점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막상 하려고 봐도 저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점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일 종족주의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보적 현실과는 도저히 부합할 수 없는 일종의 공상이고 관념의 유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심으로 이렇게 신봉을 할 평생을 그런 식으로 직접 훈련을 해온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8월 5일 이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신일철 죽음의 포항제철 협력사 국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일본 정부도 몇 차례 공언을 했듯이 상당히 심각한 이제 갈등이 발생할 텐데 저는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존 볼턴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문제가 미래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이 가끔 자꾸 역사 문제를 가지고 외교 정점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볼턴이 옆에다 자기 소견을 딱 써서요.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한국의 정치인들처럼 국내 사정이 어려우면은 역사 문제를 꺼내는 사람이다. 라고 딱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년 넘었습니다만 뭘 했습니까?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위안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어렵사롭게 일본과 맺어놓은 협상 자체를 깨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깬 사람입니다. 나중에 임기가 마쳤을 때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으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적폐청산하겠다. 적폐청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벌써 3년이 이제 다 3년 6개월 지나서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초조감도 혹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월 달에 극단적인 어떤 외교 통상의 분쟁이 생기면은 저는 참 그 전도를 예측하기 힘든 그런 예,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예. 이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요 무기를 북한 노동당 정권이 가져가고 남한의 종북 세력이 거기에 호응하면서 그동안 지식인의 담론 수준이던 게 6.15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관계의 작동 원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그죠? 예.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민족, 모든 걸 민족으로 앞에 내세우고 그렇습니다. 예. 안위를 따라 붙여버리면은 예. 한국 사람들의 70%가 보통 선동에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70%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작년에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 예, 예. 하는 선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건 말도 아니다. 일본에 여행을 안 가면은 손해보는 게 한국 사람이다. 한국 여행사, 예. 항공사. 그러면은 그 말도 아니다는 대답이 70%가 나와야 되는데 호응하는 사람이 70%가 나와요. 예. 그래서 여행객이 70%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 반일 종족주의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막강한 선동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거 믿고 이제 계속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 공작을, 저희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한 어떤 매도와 공격도 멈추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 책이 한국에서 12만 부, 일본에 40만 부 팔리고 또 이 책을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은 아직도 자유가 있는 거죠. 예, 예. 아직도 자유가 있는데, 자, 불행하게도 지난 7월 2일에 그 송영길 의원, 예, 그 국회 그 외통위원장. 외통위원장이 그 강태정 변호사라고 나눔의 집, 예. 전담 변호사와. 양태정이죠. 양태정.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반일 종족주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역사 왜곡이다. 예.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저를 포함한 저자 3인을, 고소하겠다 해서 어제 고소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그렇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핵심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인데, 뭐 저희들이 무슨 뭐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형사사건이나 사법적인 주제로 바꿨다는 게 이건 완전히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죠.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반일 종족주의적 어떤 그 선동력이나 분위기는 커서 어디까지나 갑은 한국의 소위 좌파 민족주의 세력들입니다. 갑이죠. 예, 예. 그러면은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그렇죠. 토론을 하고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정대협이나 뭐 이런 데다가 토론하자. 하고 토론하자 했는데도 아무런 그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6권의 책, 비판하는 책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건 제가 아직 한 며칠 전에 나온 건 못 봤는데, 나머지 건 보니까 예전부터 해오던 이야기를 답습을 하면서, 일본 우익을 대변한다는 인신고격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수준의, 뭐 어쨌든 그런 수준의 학술적인 토론이라도 이게 어디까지나 학술 행위인데, 국회의원이 더구나 외통위원장 같으면은 일본과의 외교 통상에 관련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연다든가 또는 청문회를 개최한다든가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소수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배려와 어떤 상호 존중에 입각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책을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읽어보지를 않고 이게 아주 삼류의 저급한 인터넷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영훈이라는 사람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해서 일본에 돌려주자고 주장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떠도는 이야기,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거를 그대로 믿고 그걸 제소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위안부 문제는 또 이렇게 위안부를 매춘부로 했다고 이제 사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두 권의 책에서 위안부에 관한 글을 한 7편 가까이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 이 문제에 종사해온 연구자들이 범한 큰 실수가 하나 있다. 그것은 37년과 45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운영된 그 기간의 역사를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어느 날 포로 수용소를 지어놓고 잡힌 포로를 가두는 식으로 길거리 일하는 여자들을 잡아와서 가두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나중에는 또 학살하고 하는 그런 식의 이미지가 전제된 위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부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신공격에 좋은 수단을 예전부터 정가의 보도로 휘둘러 왔던 것이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책에서는 그 37년과 45년간의 역사는 결코 이렇게 전후 관계를 잘라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해방 이후에도 60년대까지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위안부의 재해 역사는 이후에도 20년 이상, 건 30년 가까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건 주로 일본 역사학계의 성과입니다. 근대 공창제가, 근대 유럽 각국의 공창제를 운영을 했는데, 그 공창제는 본질적으로 군 위안부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37년의 그 사건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초창기에 실시한 공창제의 연장 형태로 그것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선에 배치를 한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 일본 학계가 공유하는 연구 성과입니다. 제가 그걸 전면적으로 도입했죠. 국내에서는 그걸 좀처럼 그동안 잘 도입을 안 해왔습니다. 여기는 끌려가고 강간당하고 폭행당했던 그런 성노예의 역사인데 공창제라는 웬 말이냐. 그러나 저는 제가 직접 사료를 봐도 그렇고 또 일본의 연구 성과도 그렇고 해서 그걸 도입을 하고 나아가서 조선시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국경지대에 수자리하는 군관들을 위해서 기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저변에 흐르는 큰 연속성 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요지고, 그래서 국내외 연구 성과를 이렇게 이제 아우르고, 했는데, 그거를 끌려가고, 강간당하고, 강간당하고, 학살당하지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위안부냐, 매춘부란 말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올가매는 식의 종족주의적 선동술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을 공격을 했는데 한마디로 저희 책을 조금이라도 정독했다면은 그런 질문 자체가 제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위안부 제도라는 거는 남성, 또 가부장 권력, 또 국가, 군대를 포함해서 이러한 지배 권력 연합이 하청, 빈곤, 계층의 여인에 대한 성지배와 약취, 그의 역사가 1937년, 45년에 당대의 하청, 가난한 계층의 딸들에게 강요한 어떤 슬픈 운명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겁니다. 저는 그 결론 자체에 아무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일본에서 막상 그동안
위안부제를 연구해온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에서 또 위안부제를 연구한 사람이 그 자체를 비판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연구자도 아닌 송영길 씨가 주도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무슨 매춘부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죠. 저는 책에서 위안부 제도의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위안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서 매춘부라는 용어는 일부러 피했습니다. 단 어디 한 군데도 매춘부라는 용어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저의 의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매춘부라는 용어가 표현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성을 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성매매, 매춘 산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버는 여자. 하나 이제 그런 이미지가 강한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한 게 아니라 강제화된 성의 제공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당시에 지배 권력이 구조화된 그 지배 구조 속에서 약소계층의 여인들에게 그 성 지배와 약치가 강요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가 권력이나 군대 또는 경찰의 책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가부장제, 가족제도, 호주제도 이런 그 당시에 그 합법적인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 문화와 법과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군 위안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권은 본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있었습니까? 부모가 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말해? 대부분의 그 가출을 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소위 주선업자들의 마수에 걸린 여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 기록들을 쭉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기억나는 가장 남는 중에 한 분이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훈 할머니. 그분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아주 여실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웃집 청년과 혼담이 오고 가는 시기였습니다. 혼담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남자들 3명이 들어닥쳐서 트렁크에 짐 싸라고 해요.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고, 아버지는 그 사람들과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트렁크를 사고 울면서 집을 나서니까 동네 안에서 6명의 자기 또래들이 또 같이 가죠. 만약에 그게 강제 연행이 한 노예 사장이었다면은 꽃갱이를 들고 집집마다 낫을 들고 나서죠. 사랑하는 딸이 그러나 아무도 골목은 적막하고 남자들을 따라가는 자기와 같은 또래 5명이 같이 출발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뭔가 열심히 설명했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혼담을 앞두고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다른 기록에도 비슷한데. 내보내면 이제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당시에 비정한 가부장들은 얘를 주선업자들에게 넘겨주면은 4년어치 방직공장, 남자 월급이 해당하는 돈이 생기는데 집안 살림도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딸을 살림이 미쳐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정한 가부장들의 그 딸들을 주선업자로 내주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경찰이 알았다 했을 때 불법이냐? 아닙니다. 모든 게 합법적인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요. 주선업자들도 부동산 허가 내고 하듯이 주선업자의 면허를 얻고 상호를 내걸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가 가서 종군 위안부로 일한다는 거를 모르죠. 부모는 알았습니까? 부모는 알았죠. 알았다고?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럼 딸에게는 이야기 안 했겠죠? 딸에게는 차마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업자는 알았겠죠? 업자야 원래 그런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한 3년 정도 된 일인데, 그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업자들이 그 춘궁기에 농촌을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전차금을 제시하고 딸들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냅니다. 그러면 인감증명도 들어가고 호적 등본도 들어가고 그리고 상당에게 전차금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개최해서 당해 경찰서장은 여권도 발급하고 뭐 하는 이제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범죄일진데 당대 사회의 가족제, 가부장 권력, 빈곤, 그 다음에 주선업자, 그 다음에 그 위안소를 설치한 일본군, 그 총독부,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의 그 시대의 구조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그럴 때 딸들에게 무슨 자발이나 강제나 선택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처음 데리고 갈 때 이 처녀는 위안부용이다, 아니면은 여자 노동자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차금을 그에게 전차금을 제시할 때는 이미 처음부터 그 위안부 그 아버지는 그 다른 위안부의 일기를 들으면은 딸이 이번에 주선업자들이 이제 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효도를 한다 해서 아버지 내 좋은 데 가는데 돈을 얼마 준대요 하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듣고만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알죠.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이 어떤 전쟁기에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인데 이것을 이제 종족주의적으로 번안을 해가지고 경찰이 조용한 마을에 들어가서 소녀들을 강제 납치하고 그 다음에 트럭에 싣고 배에다 싣고 그냥 감금하고 폭행하고 또 강간하고 그리고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총살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이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한국인들도 좀 성숙해서 좀 그러한 종족주의적 선동이나 환상으로부터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쭉 다 썼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송영길 씨가 이거를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 완전히 형사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은 반국가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일본이 반국가단체일 리는 없고 거기서 상정하는 반국가단체가 누군지 그 도대체 성립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하지도 않는 매춘부라는 걸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했다는 거는 우선 고소했다는 게 이게 반정치적이고 반언론 자유적인 데다가 사실까지 조작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대응을 하신 거죠? 어제 아침에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마침 또 조갑지닷컴에서도 기자가 나와주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소장을 쓰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주 중으로 금요일 내로를 접수를 해서 이런 식의 아무렇게나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을 골탕 먹이고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벌써 몇 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식의 호송의 풍조,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단지 그 목적만의 이제 풍조는 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이 송영길 의원과 그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강태정 양태정 아니에요? 양태정. 제가 자꾸 양태정 변호사를 그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이런 걸 무고는 안 됩니까? 그거는 좀 무검지 이것도 명예훼손이겠다. 어쨌든 맞고소를 한 겁니다, 그죠?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어제 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검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고소의 원고가 되는지
무슨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기자회견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도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렇습니까? 예, 소장 보셔야 알겠습니다. 예. 이제 확인. 에서 찾은 영토를 일본에 돌려주라 했다. 독도를 돌려주라 했다는 건데 그런 말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도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이게 절대 이런 풍조를 여기서 끊어야 될 게 지금 말씀한 대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예. 고발을 해놓으면은 우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예. 준비하고 하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예. 아깝고 그 결론이야 과거 검찰이면 뻔하죠. 이건 뭐 기각인데 예. 또 모르죠. 요새 또 뭐 하도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예, 예. 또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피곤해져요.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문의 세계를 형사사건으로 만들었다는 이 비겁함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배운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예, 예. 이거 한국은 어떻게 보니까 이 결투 문화가 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예, 예. 이런 결투는 토론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무사 같으면 칼 뽑아 하지만은 예. 이거는 완전히 싸움의 윤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통위원장이나 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를 자신이 없어서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도 한번 마련해 그렇죠. 최소한의 예의 염치도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올라치면 좀 예. 한번 그런 영상물을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